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김성현입니다. 먼저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제가 이번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논문 주제는 코로나 대유행 시기 상담자 부고에 기반한 청소년 비자살적 자해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입니다. 네, 발표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 먼저 연구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연구에 어떤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지에 대한 정보, 그리고 자료는 어떻게 분석되었는지를 설명드리고, 분석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의의와 시사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의 제한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논문의 주제인데요. 비자살성 자해입니다. 비자살성 자해는 죽고자 하는 의도 없이 직접적이고 고의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원래 명칭은 비자살성 자해가 맞지만 이 발표를 진행하는 동안은 편의상 자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살이 치명적인 방법으로 삶을 포기하는 시도라면 자해는 부정적인 정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부적응적인 행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자해 현황입니다. 전국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서 내방하는 청소년 중에 자해 관련해서 상담한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해 보니 2015년에는 4,000건, 2016년에는 5,673건 이렇게 증가하다가 2018년에는 대폭 증가해서 2만 7천여 건의 학생들이,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상담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자해가 증가하게 된 것은 코로나 전후로도 알 수 있는데요. 대구 가톨릭대 병원에서 응급의료센터 방문 환자, 청소년 방문 환자를 대상으로 통계를 내보니 코로나 전후로 청소년 자해가 2.5배 증가했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 수 있는 점은 자해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를 맞으면서 더 증가하게 되었다라는 이런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해가 어떤 방면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 자해는 직접적으로 몸에 해를 가하는 행동이다 보니까 신체적 상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자해를 함으로써 우울이나 불안, 섭식장애와 같은 신체, 심리, 행동적 부적응 결과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이나 불안 이런 부적응적인 행동, 이런 심리적 양상이나 행동으로 자해가 유발될 수도 있지만 자해를 함으로써 우울이나 불안이 증가할 수도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자해를 통해서 자해를 하다 보면 자살할 수 있다는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점인데요. 자해가 반복될수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하고 고통을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증가함으로써 미래 자살까지 예측하게 할 수 있는 위험 요인입니다. 청소년이 왜 자해를 하는가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에 이 논문에서는 집중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부정정서입니다. 부정정서는 청소년들이 자해를 왜 하냐를 물어봤을 때 나쁜 기분을 멈추기 위해서 한다. 그리고 편안함을 느끼기 위해서 한다. 그러니까 부정정서를 관리하기 위해서 자해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고요. 그다음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 조절 전략, 반추 파국화, 자기 비난과 같은 정서 조절 전략 때문에 자해를 하는 점도 있는데요. 인지적 정서 조절 과정이 행동에 앞서서 일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인지적으로 정서를 통제하는 것에 실패하게 될 경우에는 부정 정서를 경험하기 쉽고, 또 부정 정서를 유도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정정서 그리고 인지적 정서 조절 전략이 청소년 자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자가 정서홍수 모델이라는 이론적 체계로 부정정서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 조절 전략이 어떻게 자해까지 이르게 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특정 사건을 통해서 개인에게 형성된 부정정서가 부적응적 인지 정서 조절 전략을 통해서 악화되고 다시 부정정서가 부정정서가 또 발생하고 이건 다시 또 부적응적 인지 정서 조절 전략을 증가시켜서 이렇게 악순환이 발생된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악순환이 발생하다 보면 정서가 그러니까 본인이 컨트롤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다다르게 되고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자해와 같은 조절곤란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리기도 했는데 코로나 시기의 비자살적 자해를 조금 더 살펴보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우울감이나 절망감을 자주 경험했다라고 답한 청소년이 22%, 그리고 성적에 대한 불안, 그리고 또래 관계에 대한 불안이 더 증가했다라고 한 청소년이 각각 27.5%, 그리고 16%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코로나와 같은 위협적인 재난 상황이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 조절 전략과 상호작용해서 우울, 불안과 같은 부정 정서를 증가시킨다는 점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까지 말한 내용을 좀 종합해 봤을 때 코로나가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부정 정서 그리고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 조절 전략을 높였고 이게 자해에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가설을 세워볼 수 있고 본 연구에서는 이 가설에 대해서 질적 연구를 통해서 한번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에는 자해와 자살 청소년 내담자를 상담한 경험이 있는 상담자 57명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고 57명 중에서 남성은 7명, 여성은 50명이었고 평균 상담 경력은 10년 6개월, 평균 나이는 39.5세, 범위는 만 25세부터 60세까지 있었습니다. 상담자 57명 중에 31명은 중고등학교 위센터에 재직하는 상담 교사였고요. 그중 13명은 자살 사안이 발생한 학교 특별 상담실을 운영하는 담당자였고, 나머지 13명은 병원형 위센터에서 근무하는 상담자입니다. 그래서 이 상담자분들과 FGI를 진행했습니다. 네, 초점 집단 인터뷰를 진행했고요. 이 인터뷰에는 코로나가 청소년 자해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여쭤보고 자해를 하는 학생들의 공통된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학생들은 자해를 선택하는지에 대해서 좀 위주로 인터뷰를 진행했고 연구 참여자의 진술 흐름에 따라서 부가적인 질문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코로나가 청소년 자해에 미친 영향과 더불어서 상담자들이 하셨던 그 경력 안에서 자해의 청소년의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하는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좀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를 보면 부정정서와 부적응적 인지 조절 전략이 발생하기 전에 청소년들에게는 선행 사건이 있었는데요. 크게 가정과 학교 장면에서 이런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가정에서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요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부모의 양육 태도가 부적절하고 양육 방식에 무지했다. 그리고 가정 폭력과 갈등이 반복되는 상황이 있었다. 그리고 불안정한 가족 구조에서 성장했다. 그리고 부모에게 지능 및
정서적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나타났습니다. 각각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연구 의의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례에 대해서 연구 참여자들의 추가록을 각 범주별로 정리해 놓았는데요. 이 부분은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이 연구 결과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학교 장면에서는 크게 세 가지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로는 친구들과 관계가 원활하지 않고 교류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친구들과 갈등이 반복되고 문제가 지속적으로 생겨서 학교 장면에서 아이들이 위축되어 있었다. 그리고 왕따를 경험했었다라는 점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생활 패턴이 망가져서 관리가 되지 않고 적응하기 어려웠다.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원격으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집에 있게 되었고, 집에 있게 되면서 게임이나 휴대폰 사용 시간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일상생활의 패턴이 무너지고 수업을 듣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 그러니까 원격 수업이 끝나고 대면으로 그러니까 대면 수업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 등교하더라도 수업 시간에 버티기가 힘들고 알 수 없는 신체화 증상으로 선생님한테 조퇴 요청을 좀 하게 되면서 선생님과 갈등이 많아졌다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업을 잘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에 사로잡혔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어, 학업 성적에 민감하고 또 쉼없이 공부해야 하는 시스템 안에서 청소년들이 지치고 힘이 드는 것이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요소였다라는 내용도 있었고, 자신이 원하는 학업적 목표에 도달하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방면에서는 코로나로 그 학업에 공백기가 있다 보니까 그 공백기 이후에 자기가 어떻게 공부를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사례이고 살펴보시면 범주를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정성수 발생 과정인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가정과 그리고 학교 장면에서 경험하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경험한 이후에 부정정서를 경험하게 됐는데, 자해하는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부정정서는 크게 네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무력감과 답답함이었고요. 두 번째는 우울과 불안, 그리고 세 번째는 분노, 네 번째는 외로움이었습니다. 무력감과 답답함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자신은 다른 친구들처럼 일상생활을 잘 해내지 못하고 뭘 해도 안 된다라고 느꼈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싸우거나 할머니와 같이 사는 것 같이 내가 해결하거나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 자신이 바꿀 수 있는 게 없으니 답답하고 힘든 감정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울과 불안에 대해서는 자신이 느끼는 우울과 불안이 왜 발생하는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우울과 불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특징이 있었고요. 그리고 연락을 하던 사람들과 새벽 시간에 연락이 끊기면 생각이 많아지고 불안해졌다. 이렇게 새벽 시간, 늦은 밤 시간에 우울과 불안을 경험했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노는 누구에게도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지 않다 보니까 분노감으로 안에서 쌓이고 쌓였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는 학교에 가야 될 필요성을 모르겠고, 학교에 안 가도 잘 지내왔는데 왜 등교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이거에 대해서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압박을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항감을 느낌으로써 분노를 경험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로움은 자신이 혼자라는 느낌이나 외톨이라고 느끼고 있었던 특성이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의 무관심으로 인해서 소외감을 느끼거나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이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 조절 전략인데요.
크게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비난과 자기 혐오인데요. 가족이나 친구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모두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거나 나는 뚱뚱하고 못생겼고 없어져야 할 가치 없는 존재다라고 생각한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국화는 이런 앞서 말씀드렸던 가정과 학교 장면에서의 스트레스 사건들을 경험한 이후에 세상에 사는 이 의미가 없고 자신의 인생은 실패했다라고 극단적으로 생각해 버리거나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민폐이다. 그리고 민폐를 끼칠 바에는 그냥 내가 없어지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파국화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버림받거나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반추하면서 반복하는 특성이 있었고,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기 위해서 생각에 매몰되는,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이런 특성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정서와 부적응적 인지 정서 조절 전략이 반복되면서 정서 홍수가 발생됐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어, 정서가 폭발해서 걷잡을 수 없었다. 심리적으로 모든 압박이 정점에 차올라서 미칠 것 같은 감정들이 조절되지 않았다. 그리고 코로나로 혼자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부정적인 감정이 휩싸였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현실이 힘들어서 감정이 증폭되었다. 그러니까 좌절을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 감정들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증폭되었다. 그리고 현실이 지치고 힘들어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러니까 이런 양상으로 정성수 상태를 경험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성수가 발생하고 나서 자해를 하게 되었는데요. 자해를 하고 나서도 고통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심리적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힘든 감정을 해결하려고 자해를 했지만 오히려 심리적으로 더 괴롭고 매몰되었고요. 그리고 나의 자해가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걱정시키는 것 같아서 죄책감이나 죄의식을 느꼈다라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사례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정에서는 가정이 자해 청소년의 부정정서를 유발하는 여러 사건들 중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는데요. 좀 내용을 살펴보면 자해 청소년의 부모의 특성으로 자녀에게 과도하게 신경을 쓰거나 억압하고 구속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거나 자녀에게 무관심하고 지지나 소통이 결여되었다라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자녀와 일반적으로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이렇게 케어도 되고 지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부모라도 자녀가 자해를 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드러났을 때, 그러니까 자녀가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말했을 때 이를 나쁘다고 여겨서 피하거나 이런 감정을 따라가려고 하지만 이런 감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자녀가 왜 자해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자해 사실을 예상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신의 자녀가 자해를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예상하지 못하고, 자녀의 자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미숙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자해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수행되고 지원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학교 차원의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고요. 이것은 청소년 자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을 고려했을 때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우울, 그리고 불안과 같은 정서적 문제가 자녀에게 전이되어서 부정적인 정서를 쉽고 강하게 느끼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정서 조절을 어렵게 만든다는 결과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에서 예의주시하지 않았던 자해 청소년 부모의 특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에 대해서 유추해 보자면 코로나 이후에 성인의 불안이나 우울의 수준이 높아졌다는 결과를 확장해 봤을 때 코로나로 인한 부모의 불안감이나 우울감, 그리고 육아 시간의 증가로 비롯된 부모의 심리적 부담감이 청소년 자녀에게 전이되었을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추측할 수 있고요.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 시기에 부모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와 청소년 자해에 대한 현상을 보다 더 깊이 이해해 볼 수 있는 향후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해 줍니다. 다음 학교 장면에서는 자해 청소년들이 왕따 경험이 있거나 친구들과 계속적으로 갈등이 있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친구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와 부담감은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학교에 등교하지 않게 되면서 일시적으로나마 감소되었는데, 일부 이렇게 스트레스가 감소됨으로써 일부 학생은 자의를 하다가 하지 않게 되는 긍정적인 결과가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정상화되고 학교에 다시 등교하게 되면서 다시 친구 관계에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라는 사실은 자해 청소년에게 더욱 가중된 스트레스를 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통제되어 있던 삶이 정상화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청소년은 새로운 당면 과제를 지속적으로 맞이하게 되고 또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와 비슷한 맥락을 갖고요. 이러한 결과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개입하는 대책 마련의 시급성과 코로나 종식 이후에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정서 회복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발생된 이후에 청소년들이 집에서 원격으로 수업을 듣게 되면서 이전에 이어오던 규칙적인 생활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SNS나 게임을 하는 시간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학교 수업 방식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전환되고 등교하게 되면서 아침에 잠을 자느라 학교에 오지 못하거나 학교에 등교를 하더라도 수업 시간을 버티기 힘들어서 조퇴 요청을 반복하게 된다거나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고요. 조퇴 요청을 반복해서 하게 되니 담임 선생님과의 갈등도 증가하게 되었고, 이 갈등은 다시 부모와의 갈등으로 이어져서 스트레스를 가중시켰다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와 같이 예상치 못한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정상화하는 과정은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행되어야 할 것임을 시사하고요. 또 코로나를 경험한 청소년의 일상생활 회복을 돕는 실효성이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청소년의 심리적 경험을 면밀히 탐색하는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청소년 상담하셨던 상담사 분들께서 우려를 표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학교는 졸업장을 위한 공간일 뿐이지 더 이상 꼭 나가야 되는 의미가 없는 공간으로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코로나 이후에 학업을 중단하거나 자퇴하는 학생이 증가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자퇴를 하는 학생이 증가하면 학교 제도권 내에서 관찰되지 않는 자해 청소년이 앞으로 더욱 증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자해 지원에 있어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업 스트레스는 청소년의 자해를 야기하는 주요한 스트레스 원이었는데요. 코로나가 유행했던 2년 동안 학원이나 학교에 나가는 것 자체가 통제되면서 자신이 원래 공부하고 있던 진도와 기준대로 꼼꼼하게 배우지 못했다는 사실이 또 자해하는 청소년들에게 학업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스트레스는 개인의 학업 성취도,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든 잘하지 않는 학생이든 무관하게 발생하였고요. 자해 청소년들로 하여금 코로나 이후에 근 2년간 이렇게 공부를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 죄책감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가중된 학업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학업적 공백을 파악하고 학업 보충을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앞서서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부정 정서는 무력감과 답답함, 우울과 불안, 그리고 분노와 외로움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무력감과 답답함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이 의욕적으로 무언가를 성공시키고 싶은 욕구가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참여하셨던 상담자 선생님들께서 잘 청소년들에게 사소한 일이라도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작은 과제를 부여함으로써 성공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자해 중단에 도움이 되는 요인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자해 청소년들에게 성공 경험을 부여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러한 무력감에 개입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울과 불안에 대해서는 자해 청소년들이 자신이 우울하고 불안한데 왜 이렇게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에 대한 통찰이 없다. 그래서 그냥 이유 없는 우울과 불안감을 지속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상담자는 상담 현장에서 자해 청소년들이 느끼는 감정을 명료화하고 이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감정은 분노였는데요. 분노는 어느 한순간에 발생하는 감정이 아니라 자신이 감정에 대해서 표현을 하지 않고 이것저것 이런저런 일들이 그리고 감정들이 쌓이고 쌓여서 분노의 감정으로 표출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뒤섞여서 나타난 최상위의 감정이었는데요. 코로나 상황에서는 부모가 학교에 보내려고 하는 것에 대해 저항심이 생기거나 학교의 통제권 아래에서 간섭받기 싫은 데서 분노감을 경험하였고요. 코로나 이전에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데서 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는 감정을 표현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후에는 이미 원격 수업으로 집에서 있으면서 편안해졌는데 이걸 다시 예전 환경으로 돌아가려니까 뭔가 답답하고 괜히 다른 사람이 믿고 나에게 학교를 가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억울함이나 증오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생활과 온라인 수업에 익숙해진 상황에서 코로나가 정상화됨에 따라서 학교에 다시 등교해야만 했던 상황이 청소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심리적 고통을 악화시키고 심각할 경우 정신장애가 증가하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결과와 같은 맥락을 갖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 정상화되더라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소년 정신 건강에 대한 개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해 청소년들에게서 나타나는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 조절 전략은 자기 비난과 자기 혐오, 파국화, 그리고 반추로 나타났습니다. 자기 비난의 내용으로는 청소년들이 가족에서 불화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없어져야만 우리 집에서 평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친구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이것은 다 내 탓이다라고 말한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파국화는 자해 청소년들이 학업 방면에서 자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과목인데 점수를 잘 받지 못해서 자신을 한심스럽게 생각하거나 바보 같다고 생각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인생은 실패했다는 파국화적 사고를 보였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부모와 친구와의 갈등을 경험한 이후에 나는 무엇을 해도 안 되고 이 세상에 사는 의미가 없다라는 라는 생각까지 확장되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트레스 사건과 부정정서가 우울하고 불안한 감정들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반복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처해진 뭐 가정 환경이나 학교 환경, 그리고 이런 앞서 말씀드린 인지적 과정을 통해서 부정적인 감정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는 대체적으로 정성수 모델에서 주장하는 자해 발생의 메커니즘과 같은 맥락을 갖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정성수 모델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이 나타났는데요. 정성수 모델에서는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 조절 전략 중에서 사고 억제를 주요 요인으로 지시했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사고 억제에 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고 정서를 억제하는 특성이 보고됐습니다. 그래서 자해 청소년들이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학교에서는 가면을 쓰고 감정을 억누르다가 혼자 있을 때 힘든 것을 자해로 해소한다던가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 속마음이나 힘든 점을 말해본 경험이 있었다. 이런 내용이 확인되었고요. 그리고 힘든 얘기를 이야기하고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라는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의 개입에 있어서 자신의 정서를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성수가 발생하는 맥락에서 수면 문제가 또 이런 부정정서나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 조절 전략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했는데요. 자해 청소년들이 늦은 새벽 시간에 친구들과 하던 연락이 끊기고 난 후에 친구와 단절될까 봐 불안함에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또 이루지 못하면서 또 새벽 시간에 잠을 못 자고 결과적으로는 학교에서 자게 되고 또 집에 와서는 다시 불안감에 잠들지 못하고 이런 패턴이 좀 반복되면서 수면 문제가 더 심해지고 우울과 불안과 같은 감정이 증폭되었다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해 상담에서는 수면 패턴 또한 탐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것을 탐색함으로써 자해 청소년들이 지닌 부정정서와 부적응적인 인지가 증폭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입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성수 이렇게 부정정서가 증폭돼서 정성수를 경험하고 자해를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또 정서가 증폭된 데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혼자 고립되어서 긍정적인 요소가 들어올 틈이 없다는 점이 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는데요. 이러한 정서 홍수 경험은 또 자해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행 행동이나 중독 행동, 폭력적인 결과로 표출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출을 한다거나 음주, 폭력, 담배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했고, 또 자신의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건 만남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인형의 눈날을 판다거나 또 반려동물에게 폭력을 가하는 등 이런 어, 모습을 보임으로써 주변 상황에 대해서 폭력적으로 대처하는 양상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해와 함께 다양한 비행 행동이나 중독 행동, 그리고 파괴적인 행동이 나타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추후 연구에서는 이런 행동의 연관성에 대해서 보다 더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제안점으로는 상담자 대상으로 해서 통합적인 의견을 청소년 자해에 대한 통합적인 의견을 확인했지만 실제로 그 자해를 경험하는 청소년 대상으로는 그런 경험의 양상을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에 추후에는 청소년 대상으로 코로나 이후의 자해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험 요인에 대해서 본 연구는 초점을 맞췄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보호 요인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 본 연구의 제안점으로 남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